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강연을 맡게 된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지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작년이었죠. 작년에도 제가 100세 플러스 포럼 하반기에 그 부동산 세제 관련한 강연을 진행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 마지막에 그 코로나가 조금 심해짐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강연 날을 엄청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업무 자체가 이렇게 다니면서 외부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세무 상담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작년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0세 플러스 포럼뿐만이 아니라 외부 강연들이 대부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유튜브라던가 줌이라던가 그런 비대면 강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고객님이랑 상담을 할 때에도 작년에 저는 처음으로 그 화상 상담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면서 고객님을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처음에 업무를 한 10년 정도 전에 처음에 업무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상상도 못 했었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상담을 한다, 비대면으로 강연을 한다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연을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내년에는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질까? 이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객님들이랑 눈을 보면서 강연하는 날이 오기는 올까 했었는데, 오늘 제가 그 마스크는 벗지 못했지만,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년도에도 올해 일을 예측을 못하고 있고 10년 전은 고사하고라도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체가 앞으로의 5년 동안의 그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자체가 얼마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선이 있었고 치열한 접점 끝에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근소한 차이로 그 승패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그 부동산 정책이 승패를 갈랐다. 이런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물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뜨거운 감자임에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박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아직은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그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소개는 드리겠지만 조금 더 그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현행의 부동산 이제 정책이라던가 부동산 세제, 과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배경에서 이런 공약들이 나왔다라는 거 소개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약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시행되는 게 아니죠.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냥 대통령 시행령으로 간단하게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그 국회 통과, 입법돼야 되는 사항들인 건지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 하면서 이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공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사실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내가 앞으로의 나의 5년을 결정지을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앞으로의
세테크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앞으로의 투자 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상황별로 제가 뭐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무주택자,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렇게 상황별로 실제로 이 세금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렇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사결정하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내용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관련한 공약은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4가지로 좀 쪼개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그 합의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윤 당선인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것들이 뭐 공공주택을 어떻게 건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적으로 조금 이제 부동산 양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그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규제 지역, 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라고 얘기하는 규제 지역에서는 사실 대출이 많이 어렵죠. 뭐 15억 초고가 넘어가는 주택은 아예 뭐 이제 LTV 제로이고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LTV가 지금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공약의 그 포인트 자체가 그 실수요자들, 실제로 내가 주택을 사야 하는, 거주를 해야 되는 실수요자들한테는 이러한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직접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LTV를 최대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규제 완화 기조를 적극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의 LTV 40%에서 뭐 지금 이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한테는 LTV를 상한 80%까지 풀어주겠다라고 공약에선 얘기하고 있고, 또 지역에 관계없이, 뭐 규제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까지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두 부분, 주택 공급이나 대출 완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이제 세제 부분이죠. 부동산 세제 부분,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 주고 있는 혜택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제 규제가 뭐 이제 2017년도부터 양도세 중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단계, 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의 세제가 지금 뭐 규제 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세제 관련한 공약의 포인트는 어쨌든 실수요자들, 1세대 1주택자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거주를 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이 공시가격 상승, 그리고 규제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제 이런 기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규제 자체를 굉장히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제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공교롭게도 내일이죠. 내일 이제 공시가격 발표하는 날인데 그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공약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겠다. 지금 뭐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 주택 시장이 워낙 오른 것도 있고, 또 그거를 현실화하겠다라는 이제 사명하에 계속해서 공시가격을 올려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실수요자들,
뭐 내가 실제로 한 채만 갖고 있고 거주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세금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겠다라고 그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단계별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서도 예전에 줬던 그런 세제적인 혜택을 다시 부활하겠다, 완화하겠다,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그 2017년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를 했죠. 처음에는.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임대사업 할 거면 차라리 이걸 양성화해서 너가 해야 될 의무를 다 채우면 세금적인 혜택을 주겠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양도세 기간을 다 채워가지고 임대를 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강화해주고, 그다음에 보유세에 있어서도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합산 배제 신청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런 규제들을 사실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뭐 추이를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추이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죠. 최소한 임대 기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집값 상승을 또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가 중간에 이게 뭐 이렇게 세제적인 혜택도 다 환수를 하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임대사업자 등록조차 폐지를 해버림으로써 여기에 대한 혜택 자체를 다 없애버렸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은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런 논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공약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제목을 보시면 사실은 그 현행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과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은 공약은 사실 어디까지나 공약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실제 이제 공약들이 나오게 된 배경, 현행의 과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공약들이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게 이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더 좋아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또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거에 조금 방점을 맞춰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동산 세금에 대한 흐름을 조금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좀 단계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취득할 때는 우리가 취득세를 내고, 보유할 때는 보유세를 내죠.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 때에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뭐 이제 취득이나 양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의가 없으실 텐데, 뭐 계속해서 세제적으로 그 규제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유세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그 물건별로 과세되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액별로 이제 차등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혹시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납부해 보신 분? 이게 사실 종부세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부자만 내는 세금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일정 금액을 넘어가야 내는 세금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해왔던 거죠. 예, 고가 주택 혹은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단계별로 이제 세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취득, 보유, 양도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중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중과되고 있느냐? 다주택자들.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다. 뭐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취득할 때도 그렇고 갖고 있어도 세금을 많이 내고 팔 수가 없어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지금은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모든 단계가 다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해도 보유세 중과 때문에 갖고 있을 수가 없고, 팔아버리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뭐 반 이상을 다 세금으로 내야 돼서 팔 수가 없습니다. 뭐 임대사업자도 폐지됐으니까 등록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단계 세금이 다 막혀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그 증여 수요가 급증했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증여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부분이 이제 그래서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계별로 취득, 보유, 양도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단계별로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현행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고 나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취득세, 그 현행의 취득세 제가 과세 체계 그 세율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냅니다. 요게 이제 퍼센트가 곱해지는 그 숫자 자체가 취득가의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다 보면 뭐 취득세 자체도 내가 한 채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은 취득세가 올라간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취득을 하거나 전국에 있는 3채 이상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주택자들한테는 그 취득세조차도 이제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요게 보시면 사실은 이제 내가 10억짜리, 요새 뭐 서울의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3% 내도 그게 이제 적은 돈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2채 취득했다라고 가정하면 보면 2채 취득하면 몇 프로죠? 9%. 네, 9%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억짜리 주택 취득하면 뭐 1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세율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중과세율 자체가 어마무시한 그런 세율까지도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주택수를 계산하는 그 방법에 굉장히 뭐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도 많았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잠깐 동안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2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유예를 해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취득세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3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가액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차등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단일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아까도 제가 가액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세율이 1%, 2% 이 조정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액 비싼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1% 받는 사람이랑 차이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1주택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스탠스에서 1주택자의 세율을 아예 단일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그 생애 최초 취득자,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요것도 그 완화하겠다,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제 1에서 9%까지 올라가는 중과 세율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겠다, 좀 과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취득세 세율을 고치고 중과제도를 없애는 그런 부분들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의견으로는 요거는 그렇게 단기간에 바뀌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런 세율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세 법을 개정해야 되다 보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단기간에 대통령의 시행령만으로는 개정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유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크게 그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아까도 여쭤봤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혹시 작년 12월 달에 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게 사실은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공제해주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인별로 계산되는 세금이고, 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6억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가격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11억까지도 공제를 해주죠. 작년에 이게 이제 9억이었다가 작년에 주택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것도 11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계산이 되게끔 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주택별로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뭐 물론 그 주택의 가액도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라갔지만 이거를 현실화 시킨다라는 그 사명하에 그 공시가격 현실화 내가지고 공시가격도 굉장히 요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죠. 뭐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만 해도 2, 3% 이렇게 오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공제되는 금액을 빼더라도 내가 실제로 그냥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이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보유세 부담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해서 세율을 높이고 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어 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세율을 보실까요? 세율을 보시면 요 일반 세율 자체도 한번 인상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번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주택자들, 뭐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 그다음에 전국에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딱 2배죠. 세율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곱하는 세율 자체가 2배이기 때문에 세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사례로 한번 숫자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조금 극단적으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부부를 한번 제가 케이스별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뭐 대치동, 개포동 이런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부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의 차이는 사실은 가액은 동일해요.
강남에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는 건 동일한데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아파트도 5대5, B 아파트 개포동에 있는 것도 5대5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각각 한 채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두 부부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아까 종합부동산세 설명드릴 때 이 세금은 인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결과만 보실까요? 결과만 보시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으면 한 채 갖고 있는 부분은 한 4천만 원 정도 보유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대5로 두 채 들고 있는 분들은 한 7,2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가액은 똑같은데. 요게 아까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그 인별 기준으로 요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강남 아파트 두 채, 대치 아파트 50%, 개포 아파트 50% 들고 있지만 주택 수로 봤을 땐 두 채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보유세가 이렇게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이 중과제도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지적이 굉장히 많아 왔고, 그런 그 분위기에서 윤 당선인의 그 공약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일단 이런 말들이 있죠. 이제 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겠다, 통합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가격, 지금 워낙 올라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공시가격을 어쨌든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자체랑 중앙정부랑 상호 검증을 하면서 유지를 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세율 자체도 1주택자들에 대한 일반 세율, 그거 자체도 인하를 해서 1주택자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거는 아까 이제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에 대해서도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아까처럼 그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보유 호수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아예 가액 기준으로 변환을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보유세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감은 다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율 인하에 대한 부분, 세율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고, 종부세에 대한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그냥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과는 열어봐야겠지만 세율에 대한 부분,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율을 완화하는 부분은 조금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 발표되는 공시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자체는 조금 쉽게 대통령의 그 의지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기존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큰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있어 왔던 규제들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라는 그 스탠스로 계속해서 이제 공약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 양도소득세 관련한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쨌든 내가 샀을 때 가격이랑 나중에 팔았을 때 가격,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아시는 분들도 다 이제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워낙 올랐죠. 예, 그래서 양도 차익이 다 이제 많이 낮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아예 이제 비과세를 해주고 극과 극이죠. 그 비과세를 해주는 대신에 주택수가 2채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양도소득세 자체가 중과가 됩니다. 세금이 2배, 3배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 구조를 보시면 내가 판 가격, 그다음에 샀던 가격,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되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원래는 해줍니다. 내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그 연수에 따라서 깎아주는 공제 금액들을 이제 적용을 해주는데 그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250만 원, 연에 250만 원 공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그 기본 구조를 일단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내가 서울 안에 2채 이상 갖고 있다. 규제 지역에 다주택자이다. 2채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일단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깎아주는 금액 자체가 아예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곱하는 세율 자체에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세율 자체에 세율이 중과가 되죠. 2채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20%가 올라가고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30%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고로 낼 수 있는 세율 자체가 7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방소득세 붙이면 80%대까지도 거의 번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율 자체가 작년 6월부터 더 올라서 이런 세율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해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인데요. 보시면 결과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내가 10년, 15년 보유하고 있었고 양도 차익이 10억 났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세금이 한 3억 정도 나올 거를 그 3주택 중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3채 갖고 있는 거 중에 한 채 팔았다. 이렇게 가정하면 요거는 7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3배죠, 3배. 세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다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물 잠김 현상이다라고 해서 그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사실은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요거 유예해주겠다. 일반 세율로 유예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실제로 윤 당선인도 최대 2년까지는 요거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2년 한시적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고객분들도 요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조금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도세 중과 배제 되는 제도는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원래 사실은 이 중과제도 자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중과 배제를 유예하는 영들은 예전에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해줄 때에도 그랬고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당선인의 의지만 있으면 단기간 내에 시행 가능한 그런 공약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는 거랑 동시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포인트만 꼽자면 사실은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금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그 기존의 규제들 중에서 어쨌든 실수요자들, 1세대 1주택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혜택들은 다 완화를 하겠다. 그거는 이제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두 채 이상 너무 규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도 그 과도한 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기조로 가겠다. 이제 이런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취득, 보유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법을 개정해야 되다 보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그게 바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 한시적으로 그 2년 동안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풀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단기간에 바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게 이제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고 실제로 임대를 하고 있으면 뭐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고 있을 때 이거를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면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등록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많이 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주택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말고 뭐 극단적으로 뭐 5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말고 4개를 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버리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뭐 1세대 1주택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제 양도세, 보유세, 뭐 취득세 모든 부분에서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계속해서 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사는 거예요. 주택을 많이 산 다음에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세제적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얘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 보유세의 부담이 없어지죠. 그리고 양도할 때에도 얘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에는 이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세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에 내 거를 팔 때도 얘는 걸림돌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 기간을 다 채워가지고 임대를 하고 나면 그 뭐 중과 배제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세제적인 혜택이 굉장히 이제 유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사람들이 사기만 하죠.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다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잡혀야 되는 집값이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를 양성화하고 어차피 우리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둘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려를 하다가 여기에 대한 혜택 자체를 다 없애버렸죠.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이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 자체를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남아있는 혜택이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장려를 해놨다가 갑자기 이거 집값 이렇게 안 잡히니까 또다시 이거 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윤 당선인이 지금 이제 공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부활시키겠다.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임대사업자 다시 낼 수 있게 그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요거는 이제 어쨌든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소형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그 등록을 허가해 주겠다. 이런 공약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등록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혜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라던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던가 이런 혜택을 계속해서 그냥 주겠다라는 겁니다. 혜택을 부활시켰죠. 그래서 이런 공약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 임대. 10년 이상, 예전에는 이제 8년짜리였는데 이게 10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장기 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현행에서는 이제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을 하겠다. 이 기간을 채우고 나면 10년 임대하고 팔 때에는 이제 거의 20%에 대한 세금만 매기겠다. 이렇게 그 규제 완화, 그리고 새로 이렇게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게 예전의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그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도 그 적절한 개정을 통해서 보완 장치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제적인 혜택 부여 자체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 혜택을 부활시키는 거는 간단하게, 그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없던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하게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법 개정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부 공약으로 얘기한 것들이 지켜지려고 하면 요거는 어쨌든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그 법이 개정되고 새로 신규 등록이 가능해지면 어쨌든 다주택자 분들은 이 등록을 통해 가지고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초반에 그 현행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할 때, 나중에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지금은 사실은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취득, 보유, 양도가 다 중과되고 세금적으로 규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공약을 차근차근 이제 짚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 기조로 가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약이긴 하지만 시행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공약들의 내용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그거 말고는 사실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의 것들은 그 분위기를 보고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진짜로 입법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평하자면 그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5년, 5년의 그 투자 향방을 결정하는 전략을 세워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1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황별로 절세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현행의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세금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내가 1세대 1주택, 무주택이 아니라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하면 지금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이 막혀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계속 갖고 있는다고 해도 보유세, 중과 때문에 종부세 너무 많이 내고, 이거 팔려고 했더니 아까 보셨죠? 세금 차이 3배 나는 거 보셨죠?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했더니 요거는 이제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아예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등록조차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증여는 그냥 하나요? 증여세도
어마무시하죠. 예, 요거는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징여도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방법이 다 막혀져 있었는데 제가 이 앞서서 정리해드린 윤 당선인의 공약이 만약에 시행된다라고 가정하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양도세 중과 유예된다. 뭐 2년 동안 유예해주겠다 얘기 있었죠. 그거 풀리고 나면 일단 팔 수 있게 되죠.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그 양도에 대한 길이 트이게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뭐 이제 소형이긴 하지만 새로 취득하는 것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게 이제 개정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만약에 시행된다라고 하면 이 세제 혜택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예 그냥 이제 다 무시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겠다. 안 팔고 그냥 임대사업자 안 등록하고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가정해도 뭐 이제 보유세를 완화한다. 뭐 공시가격 조정하고 세율 조정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조 자체가 그런 지금의 규제들을 다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은 일단은 다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절세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공약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은 아직은 누구도 알 수가 없겠지만 불명확하지만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무주택자다, 아니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다, 아니면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라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상황에 맞는 내가 이제 대안을 한번 생각을 미리 해두셔야 앞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세금적으로 걸림돌이 없게끔 그런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계속해서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뭐 규제라던가 걸림돌은 없었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유인책으로 이렇게 새로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들 혹은 뭐 신혼부부들 그런 이제 최초로 취득하는 자들한테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 그 기준 자체를 되게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주택을 취득할 거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혜택은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1주택자다. 1주택자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규제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과도하진 않았겠지만 뭐 집값이 올라가서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금 부담이 좀 컸다면 그 부분은 이제 완화되겠다라는 그 논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모든 세금, 부동산 세금은 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요거를 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조정된다면 지금 내고 있는 보유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제일 이제 핵심이죠. 다주택자다. 내가 2채 이상을 규제 지역에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공약이 그대로 다 이행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뭐 보유세 자체도 완화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한시적으로 양도세도 중과 배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완화 기조가 계속 가더라도 일단은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한테 주는 그런 세제 혜택이라던가 규제는 굉장히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이 걸림돌이 될 게 없겠지만 그 다주택자들한테도 이런 세제적인 규제를 완화해 줄지는 그거는 사실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양도세 그 중과 배제를 유예해 주는 것도 2년이라는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 정리를 하겠다, 정리를 하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이 계속해서 이 주택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떤 제재들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되기에는 사실은 이제 많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공약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되 그 큰 기조 자체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완화되기가 조금 어쨌든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어쨌든 예년 수준보다는 세금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대선 이후의 세테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5년 동안의 그 공약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정이긴 하지만 그런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공약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황별로 어떠한 세금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만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뭐 앞으로 좀 분위기를 봐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되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분위기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는 이제 마지막 강연을 했지만 앞에 이렇게 2개 강연을 계속 연달아 이제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지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